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평론의 CSO이고 연구소장을 담당하는 김훈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시사평론에서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제 후보 약물인 뉴세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2008년 처음 창설이 되었고 2022년 얼마 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현재 직원들은 약 58명 정도로 되었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큰 두 개의 파이프라인은 첫 번째는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로서 항염증 치료제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환은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나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나타리에서 생성되는 나노바디 항체를 치료제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나노바디의 특성을 이용해서 바이스페시픽 나노바디, 트라이스페시픽 나노바디, 그리고 mRNA를 기반으로 한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가지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진입해 있는데, 이미 아토피 더마타이티스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비드-19 뉴모니아에 대한 국제적 클리니컬 페이스 2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아토피 더마타이티스에 대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저희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한 임상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대표이신 성경 교수님을 대표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회사의 사이언스가 대표님이 생각하신 이 댐프 이론에 기반을 하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댐프 이론이라는 것은 이뮤노콜로지에서 잘 알려져 있던 고전적인 관념이 댐프 디오리, 즉 패소젠에 의해서 저희 면역 세포에 노출이 된 몰레큘러 패턴에 의한 면역 반응을 염증 생성을 주장을 한 것이 대세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손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몰레큘러를, 몰레큘러 패턴 또한 저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발표를 하시는 것이 이제 면역학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이프라인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뉴젤은 아토피 더마타이티스에 대해서 대한 치료제이고 지금 미국 임상 이상에 진입해 있습니다. 뉴세린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오늘 주제가 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제 후보약이고요. 지금 페이지 1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뉴모니아에 대한 치료제인 뉴세린, 그리고 IPF의 치료제로서의 유프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세대 치료제로서는 메쉬, 소리아시스, 그리고 알로페시아 아레아타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노바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중에서 뉴세린과 유프린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국내 판권과 국제 판권, 글로벌 판권이 라이센스 아웃된 상태이지만, 뉴세린 같은 경우는 국전약품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 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염증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치료제가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로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몸속에서는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생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 염증 질환으로서는 바이럴 인펙션이라든가 sepsis, 아니면은 급성
신부전과 같은 질병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만성 염증 질병으로는 메시라든가 아스마, IPF,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이 만성 염증 질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로서 개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것은 스테로이드. 1950년대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한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역할을 나타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사용하기에는 권장되지 않죠. 그리고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이 종류들은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알려져 있는 많은 수의 애드버스 이펙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gastrointestinal 트랙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특히 신장에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잭 이니비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탁월한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암 발생 같은 부작용 때문에 블랙박스 워닝을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서는 잭 이니비터 사용이 상당히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티스, 주로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탁월한 효율성이 있지만 그 값이 비싸고, 그리고 인젝션으로 주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ADA, 안타이드럭 안티바디가 생성이 돼서 장기간 사용하면은 그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는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BMS라든가 제네텍, 그리고 노바티스, 그리고 노보노르디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인플라마존 하이브라인드를 라이선스에 하는 것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샤페론이 개발하고 있는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염증 단백질 컴플렉스인 인플라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라마존이라는 것은 그 면역세포들이 이 외부의 자극 또는 대항균 팬페에 의해서 염증 신호를 받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각종 인터로핀 1베타라든가 인터로핀 18과 같은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이것이 특히 선천성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부의 태양하는 램프에 의한 시그널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작용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 복합체이죠. 이 단백질 복합체는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플라마존이 액티베이션을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페이스에 의한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램프나 햄프 또는 외부의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수용체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시그널이 NF-kappa B 시그널링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인플라마존의 컴포넌트들을 생산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TNF-alpha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이 부분을 인플라마존 액티베이션의 프라이밍 페이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램프나 캡과 같은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P2X7R이라는 아이오션을 통해서 칼슘 모빌라이제이션과 포타슘 리플럭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그널이 이 프라이밍 페이지에서 만들어진 인플라마존의 컴플렉스의 단백질들을
융합시켜서 인플라마tom을 형성하게 하는 액티베이션 과정이 페이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페이스, 프라이밍 페이스와 액티베이션 페이스, 이 두 가지로 해서 인플라마tom의 액티비티가 조절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샤브론에서는 인플라마tom을 직접 타겟하는 이니비터를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그널링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GPCR19을 타겟을 하는 애고니스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 GPCR19는 이 시그널링의 최상위에 존재를 하면서 프라이밍 페이스와 액티베이션 페이스를 모두 억제를 합니다. 그 기전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플라마tom 이니비터와 GPCR19을 액티베이션을 되면 GPCR19는 사이클릭 AMP의 생성을 촉진하고 그 생성된 사이클릭 AMP가 NF-kappaB 시그널링을 억제합니다. 이런 기전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밍 페이스를 억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GPCR19는 애고니스트가 바인딩을 하였을 때 P2X7R과 결합을 하면서 이 액티비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NLRP3 인플라마tom의 형성이 저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전으로 통해서 저희 샤페론의 인플라마tom 이니비터는 프라이밍 페이스와 액티베이션 페이스 모두를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회사들이 인플라마tom 이니비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드럭들을 개발을 했는데 주요 타깃은 P2X7R과 NLRP3 인플라마to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깃팅에는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P2X7R이 거의 모든 세포의 유비퀴터스하게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면역세포에서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P2X7R이나 인플라마tom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폴리모피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P2X7R 같은 경우는 아이소타입이 10가지가 있고 그리고 SNP가 약 1500개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에이션 때문에 개발된 약물들의 효능을 나타내는 데 좀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인플라마tom의 아까 제가 NLRP3 인플라마tom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NLRP3 대신에 NLRP1이 들어가고요. NLRC4 아니면 M2와 같은 컴포넌트로 교체가 된 인플라마tom 서타입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LRP3를 이니비션을 해도 그러한 서타입 인플라마tom의 액티비티를 억제를 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샤페론의 인플라마tom 이니비터는 이 신호 전달 단계에 최상위에 존재하는 GPCR19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없이 스테로이드의 버금가는 정도의 염증 억제 활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 지금 이 표에 비교가 된 것은 저희 샤페론의 인플라마tom 이니비터와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이니비터들을 비교를 하였을 때 염증 환경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또는 히모카인의 생성을 저희 인플라마tom 이니비터는 스테로이드에 버금날 정도로 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물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저희 몸을 지키는 셀프 디펜스 기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억제했을 때 스테로이드가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저희 GPCR19 애고니스트가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GPCR19의 발현 자체가 대부분 마이올로이드 셀들, 즉 선천 면역에 관련되는 면역세포에서는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B셀 또는 T셀과 같은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관련된 세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천 면역을 억제를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지만 암이라든가 인펙션에 대응을 하는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활성에는 영향을 적게 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저희 연구 결과로서 저희 GPCR19 에고니스트를 처리했을 때 신체 내에서 Treg라든가 MDSC의 수를 증가를 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셀이나 T셀을 직접적으로 억제는 하진 않지만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이 두 가지 세포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뉴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몸 속에 여러 가지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시켜주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브레인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스트로사이트 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건강한 개체에서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는 여러 가지 뉴로트로픽 팩터를 생성함으로 해서 뉴런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는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가 리액티브 폼으로 전환이 되면서 뉴로트로픽 팩터가 대신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배를 하고 그 결과 뉴런들이 약해지거나 사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인 속에 있는 뉴런들이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질병의 패솔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드러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으로부터 3상까지 후보 약물들을 모아놓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뉴로트랜스미터를 타겟팅하는 그런 약물이고 두 번째가 뉴로인플라메이션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디지즈 드러그로 승인받은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팅을 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들이 이미 두 가지가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뉴로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각광받는 타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경쟁약품들은 대부분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또는 여러 가지 뉴로 인플라메이션 유발하는 물질들의 타깃을 하는 데 따라서 저희는 그 하이 단계의 인플라마존 액티베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API, 즉 GPCR19 에고니스트는 이미 그 효능과 안정성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동일한 API를 가지고서 토피컬 드러그부터 인젝션까지 전부 검증을 하였고 거기서 전혀 단 한 건에도 드럭에 관련된 에너스가 보고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드럭의 필수적인 이 BBB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브레인 블렌더를 레이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물은 현재 국내 임상 1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GPCR19과 P2X7R이 알츠하이머 디지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희가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모델 마우스인 5XFAD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마우스의 같은 경우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거의 모든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패솔로지를 발현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은 GPCR-IT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패솔로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그 발현량이 감소를 하는 데 반해서 P2X7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따라서 이게 심하게 알츠하이머 디지즈 패솔로지가 진행이 되면 점점 GPCR-IT는 상대적으로 없어지면서 P2X7이 증가를 하고 결국은 인플라마tom의 액티비티가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헬시한 개체의 브레인과 그리고 알츠하이머 페이션트에서 유래한 브레인 조직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는 GPCR-19 발현이 상당히 높고 P2X7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단백질들이 프로칼라이제이션 되는 결과를 얻은 데 반하여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조직에서는 GPCR-19 발현량이 극도로 떨어져 있고 P2X7이 증가를 하고 결국 프로칼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 마우스에서 얻은 결과를 휴먼 조직에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셀들을 펼쳐 있고요. 오른쪽은 실제 5X 마우스 조직입니다. ATP나 A벤타와 같은 염증을 뉴로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물질을 처리를 하였을 때 보시면은 GPCR-19의 발현량은 감소를 하는 대신에 P2X7이라는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뉴세린을 이 셀라인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상 세포로 확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알츠하이머 모델 셀라인이 아닌 다른 셀라인이나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하는 바를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X FA 마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세린을 처리하기 전에는 P2X7이 발현이 증가를 하고 GPCR-19이 감소하는 데 반해 뉴세린은 그것을 다시 붙여서 GPCR-19는 높여주고 P2X7을 낮춰주게 또한 프로칼라이제이션도 다시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 환경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활성화되고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뉴세린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마우스 라인에서 저희가 브레인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코르텍스하고 히포캠퍼스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쪽에는 5XFAT 마우스인데 뉴세린을 처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른쪽은 처리한 교환입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프론탈 코르텍스에서 발견된 매추어한 뉴런의 숫자를 비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뉴세린을 처리를 했을 때 매추어한 뉴런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포캠퍼스의 덴데이터 자이러스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매추어한 뉴런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텍스에서 뉴로널 셀 데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터널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는데 뉴세린이 처리를 했을 경우 이러한 셀 데스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뉴세린이 알츠하이머 모델 마우스의 브레인에서의 뉴로널 셀 데스를 억제를 하고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저희는 인지 능력의 회복 또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세린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를 줄여준다는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비트로에서 마이크로글리아 셀라인에다가 A베타를 처리하고 뉴셀린을 처리하는 부분과 처리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 결과에서는 세포 내에 A베타의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한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하여 A베타가 클리어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뉴셀린을 처리하지 않은 셀라인에서는 A베타의 파고사이토시스가 관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뉴셀린을 처리를 했을 때는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들이 A베타를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하여 클리어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 브레인에서도 뉴셀린을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브레인에 존재하는 A베타 파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브레인 내에서 얼마나 마이크로글리아나 에스코사이트가 리액티브 폼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가를 판별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액티브 마이크로글리아의 마커인 이바1 그리고 리액티브 에스코사이트의 마커인 G100을 사용을 하여서 비교를 했을 경우 뉴셀린을 처리를 했을 경우 현저하게 이 리액티브 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그 브레인에서 NLRP3 인플라마존의 액티베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뉴셀린의 처리를 통해서 NLRP3나 ASC와 같은 인플라마존 컴포넌트의 발현량이 감소를 하고 또한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 그 5XFAD 마우스에서의 인지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워러메이즈 실험을 진행한 결과 뉴셀린을 처리한 5XFAD 마우스는 이 메이즈에서 이스케이프하는 텐덴시, 즉 얼마나 그 플랫폼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인지 능력을 비교를 했을 때 5XFAD 마우스에 비해서 뉴셀린을 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크로스라든가 그리고 이 플랫폼이 존재하는 쿼드런트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하는 이 타이밍 쿼드런트를 비교를 했을 때도 뉴셀린에 의해서 현저하게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BBB를 투과하는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인데 B6 마우스에다가 뉴셀린을 오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블라드와 그 다음에 브레인에 존재하는 저희 뉴셀린의 양을 비교를 한 결과 이 BBB 투과율이 약 19%에 이르는 준수한 알츠하이머 드러그로서 준수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세포 실험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5XFAD 마우스에서 축적이 된 아밀로이드 베타의 플라우의 양이 뉴셀린 처리에 의해서 감소를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 매추어한 뉴런이 잘 보존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5XFAD 마우스의 뉴셀린의 효능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좀 중복이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뉴셀린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치료제 후보로서의 효능을 검증을 하는 반면에
저희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임상과 같은 장기간 부분을 필요로 하는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바이오마커의 존재가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임상 이상한 같은 경우에는 투여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가깝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서브게이트 바이오마커를 가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기간을 임상 이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XFAD 마우스를 통해서 이용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찾도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킨은 정상 마우스, 그 다음에 5XFAD 마우스에 PBS를 처리한 것, 그 다음에 뮤세린을 처리한 이 세 분의 마우스로부터 얻은 블라드에서 프로테오믹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바이오마커가 뮤세린에 의해서 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패솔로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저희가 뉴젤,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치료제 개발에서 시도를 한 것처럼 프레디큐브 또는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테오믹스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결과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 H, 저희 코드네임은 허플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오마커를 생산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뉴세린을 처리를 했을 때 그 양이 혈중에서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 마우스에 비해서 5XFAD 마우스에서는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이죠. 즉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뉴세린을 처리를 한 다음에 반응을 해서 인지능력이 향상된 분과 향상되지 않은 분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향상된 분에서 바이오마커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마우스고 실제로 저희도 환자 샘플을 모아서 정상인과 환자의 혈액 샘플을 다시 바이오마커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정상인에 비해서 AD 페이션트에서 혈중 내 바이오마커 양이 현저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브게이트 바이오마커로서의 활성화는 아직 검증을 못하였지만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로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큰 코호트에서 검증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5XFAD 마우스에서 진행할 여러 가지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승인을 받은 약물인 아두카누마브의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우스에서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실험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한 결과 이것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부 IP 인젝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랬을 때 저희 약물은 리액티브 마이크로비안 에스트로사이트를 감소를 시킵니다. 하지만 아두카누마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인지 능력이 저희가 아두카누마브의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나왔던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향상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물에 비해서는 매출 뉴런이 잘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셀데스가 감소를 하는 데 반해서 아두카누마브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인의 그 뉴런의 호메오스테이시스의 중요한 뉴로제네시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카누마브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감소량 자체도 뉴세린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임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시험이고 파트 A는 싱글 어센트 페이지로 해가지고 단일 싱글 도즈의 유세린을 투여를 했을 때 맥시멈 톨러레이트 도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된 도즈를 이용해서 멀티플 어센딩 도즈 페이지를 통해서 역시 맥시멈 톨러레이트 도즈를 결정을 해서 임상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C는 이 바이어빌리티에 얼마나 이 푸드 컨섬션이 영향을 주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